네, 오늘 같은 날 더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정말 마지막 날입니다. 네, 3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양시장 2%대 지수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다고 해도 뭐 시총 상위 종목 포함해서요.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미증시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원인은 굉장히 많겠지만 역시나 엔비디아가 어제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어제 있었잖아요. 네, 이 실적에 대해서 잘 나왔는데 뭐 기대감이 워낙 높았다. 근데 시장을 그동안 계속 놀래켜 왔다면 놀랄 만한 포인트는 좀 없었다. 뭐 이런 평도 있고요. 선혜 씨, 근데 어제 호재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이게 악재로 평가가 되는 거는 굉장히 시장에 안 좋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좀 반영이 된 거겠죠. 게다가 관세 얘기 이제 불거지면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사실은 2월에서 3월로 한 달 연기되는데 이게 4월 초 얘기를 하면서 한 달 더 연기구나, 더 유예구나 했었는데 아니래요. 또 3월 초에 그대로 부과한다. 4월 초에는 이제 상호 관세다. 중국에는 플러스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제 이런 게 좀 확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을 좀 더 짓눌렀는데요. 자, 그래도 오늘 또 금요일이고 우리 한국장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월요일에 또 대체 공휴일까지 연휴가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쉴 휴가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랑 2월의 마지막 장 함께 보시고 3월 이제 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2말 3초 2말 3초 맞네. 네, 그쵸? 사실 2말 3초 이거 요즘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것도 2말 3초라고 많이 쓰긴 하거든요. 오늘 2말 3초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2의 김영환 연구원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리서치에서 국내 주식 시황 쪽 보고 있는 김영환 연구원입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오늘 사실 금요일은 저희가 자산 아니면 스페셜 데이로 함께 하는데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연구원님을 안 모으실래 안 모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어떤 질문도 다 받아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대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2바 3하. 뭐예요? 2월 바이, 3월 하이. 봄맞이 시장 전략 한번 짜보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시작해보죠. 일단 오늘도 그렇고 미국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좀 흔들린다. 그렇죠. 앞서도 뭐 재밌이 짚어주셨지만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는데도 뭐 8%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투심에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시장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연구원님의 시각.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는 과거랑 약간 달라진 게 뭐였냐면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제 지표들은 아직까지는 하드 데이터,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집합한 데이터들은 아니고요. 소프트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소비 심리 지수, 뭐 아니면은 ISM, 뭐 비제조업 이런 종류의 서베이 데이터들이 나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세가 단지 이제 미국의 상대국들한테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숫자로 조금씩 앞으로 지금까지는 서베이긴 하지만 확인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감이 올라간 게 지난주 금요일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도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 뭐 ISM 비주업 지수, 그러니까 PMI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걱정이 올라온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뭐 엔비디아 실적을 둘러싸고도 항상 너무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좋게 해석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 왔잖아요. 뭐 그런 경계감도 같이 작용을 했고 그렇다고 봐야겠죠. 사실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도 어제는 분명히 좋은 것 같았는데 오늘 부정적으로 해석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도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 비중이 한 10% 후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깨지기 시작하면 관세 영향이 이쪽까지 넘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같이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애초에 근본은 관세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관세가
경기나 미국 테크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확산되는 과정이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연구원님 말씀 중에서도 관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맞아요. 되거든요. 네. 관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 발언을 했어요. 예. 어떤 이야기냐. 캐나다와 멕시코에 3월 4일 특정을 합니다.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 카드까지 지금 꺼내 들었거든요.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세 얘기를 하다 보면은 트럼프가 왜 관세를 매기는지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종잡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한 번은 뭐 마약 얘기도 나오고요. 뭐 불법 이민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고 이거는 다 그 상대방 국가들이 비관세 장벽 이런 걸 세우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다가 네네네. 또 어느 순간에는 미국 고용을 위해서 해외 기업들이 미국의 물건을 팔기 어렵게 만들어야 미국 들어와서 투자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각종 얘기가 관세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기는 한 걸까? 그냥 다 핑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혹시 두 분께서는 저 마키아벨리 군주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는 봤죠. 저도 뭐 그 오며 가며 들어만 봤습니다. 예. 여기 어려운- 마키아벨리가 네.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국가의 경영에서도 네. 협상에서도 미친 척하는 게 때로는 굉장히 현명한 행동일 수 있다. 아, 그래요? 예. 그걸 현대적으로는 흔히 우리가 매드맨 스트래티지, 뭐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트럼프가 그런 걸 가장 잘 구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전략이면 사실은 이 사람의 목표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마다 엄청난 위협이 돼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다들 일기 트럼프 정책을 쭉 거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다 이거 거짓말이다. 결국 협상할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겁 안 먹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겁먹을 때까지 때린다.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나라에 몇 퍼센트 관세를 언제부터 부과한다는 게 나올 때마다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영향이 얼마나 된다 이런 걸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예상이 나와서 사람들이 방심하는 순간 또 때리는 게 정해진 미래 아니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어떤 남자들의 세계에서도 강한 놈하고는 한번 붙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미치광이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트럼프 효과, 트럼프 트레이드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었잖아요. 예. 그래서 규제 철폐하고 감세 정책 추진하면서 친시장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취임하고 보니까 관세를 더 많이 얘기하면서 반시장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스닥도 그리고 관련한 주가들도 굉장히 힘을 못 받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전략이 계속 가기엔 힘들지 않나요? 결국은 협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트럼프가 미국 내지는 세계 경제를 뭐 침체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신시장적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위협을 해도 겁을 안 먹고 있었으니 그러면 정말로 겁먹을 때까지는 일단 밀어붙이고 그러고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의 일환인데 그럼 우리는 이때 이 전략이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라는 거를 우리가 뭐 숫자로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게 어렵다는 거고요. 트럼프의 목표는 겁먹을 때까지 때린다인 거니까 그러면 겁먹을 때까지라는 얘기는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악재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밀릴 때까지는 한번 밀려야 끝이 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딱 이번 주 미국부터 해서 이제 시장이 좀 겁을 먹기 시작했다의 초반 구간 정도 온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라고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또 물론 관세 외에도 다른 정책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라던가 이런 정책들을 남아 있으니까 그쪽 기회 요인들은 이쪽이랑은 또 별도로 또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별도로. 예.
근데 지금까지를 보면 지금 연초에서 이제 2월 말이니까 2달 지난 거잖아요. 올해. 사실 근데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뭐 한 달 좀 넘었고 올해 2달 됐고 그 흐름을 보면 원래 올해도 미국 예외주의 뭐 있을 것이다. 이랬었는데 전혀 달랐어요.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은 쪽이 오히려 연초부터 보면 좀 더 빠지고 부과를 받겠다라고 위협을 받는 쪽이 오히려 뭐 작년에 이미 선반영했다라는 뭐 여러 가지 좀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는 견조하고 약간 이랬었거든요. 2달간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트럼프 정략의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중에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완전 연초까지 생각하던 거는 트럼프가 때리면 다른 나라들은 피해를 받을 거고 미국은 여전히 좋을 수 있다. 근데 그 정도를 하니까 겁을 안 먹더라는 거죠. 우리가 4년 전에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겁을 안 먹고 있으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고요. 뭐 원하진 않았겠지만 쉽게 그냥 밀어붙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니 그러면 더 강경하게 일단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일정 도를 넘어서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도 사실 여기서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추가로 더하면은 중국으로에 올라가는 관세율이 한 24%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미국에도 영향이 없을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미국도 조정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럼 그게 지나고 나면 결국은 누가 궁극에는 이익을 얻게 될 거냐라고 아마 미국 기업들이 이익을 얻게 될 거고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거고 미국의 고용은 다시 좋아질 거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 기업들의 이익률은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구도 자체는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양상은 1기 때 해봤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은 방심하고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반영을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다른 나라들의 반등이 좀 나오다가 지금은 다 같이 밀리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양극화가 진행되는 환경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협상용이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초반에는 좀 겁을 먹게, 좀 세게 나가고 싶은데 이게 협상용이라는 인식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세게 나가고 있는 전략으로 보인다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큰 그림이다. 그러면 일단 부과하고 나서 추후에 협상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먼저 때리고 나서. 그렇죠. 사실 1기 때도 궁극적으로는 500억 달러, 2천억 달러, 5천억 달러로 자꾸 범위가 넓어졌는데 그 초반에 부과됐던 건 이미 부과가 됐었거든요. 물론 그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었지만은 일단은 부과를 하고 나서 협상하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아직은 부과가 하겠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 부과 시점까지 정확하게 안 정해준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보편관세 같은 그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2일 아마도 발표할 거다라고 하지만 그게 4월 2일 즉시 발효는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순차적으로 나오면 초반에 나왔던 정책들은 실제로 관세 부과가 되고 있는 중의 상황이 짧게는 있겠죠. 그럼 지금 뭐 철광, 알루미늄, 이제 구리까지 얘기 나오고 뭐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뭐 이렇게 진짜 거의 뭐 그냥 뭐 계속 넓혀지고 있어요. 우리 영향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증시가 사실 최근에 꽤나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오늘은 좀 2%대 하락 양시장 지금으로는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식의 뭐랄까요 대응? 그러니까 관세로부터의 이런 영향, 지수의 지금 반응, 종합적으로 좀 어떤 생각 가져봐야 될까요? 사실 연초 이후에 한국 증시가 괜찮았는데 그 괜찮았던 세부 구성을 보면요. 지금 걱정이 올라오고 있는 분야들,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의약품 이런 관세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좋았던 거는 트럼프의 다른 정책들, 아까도 그런 얘기를 짧게 드렸는데 다른 정책의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쪽들 위주로 좋았던 게 사실은 강했죠. 뭐 조선, 방산 이런 거 부가방 얘기 많이 했었죠. 그리고 뭐 더 나아가 본다면은 뭐 그런
중국에 대한 제재 때문에 혹시라도 좀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되는 부분 같은 부분들, 예, 이런 쪽 위주로 좋았었던 거라서 사실 그런 정책들도 여전히 지속이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수혜가 바뀐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종목들에 대한 관점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다만 그 종목들이 많이 비싸졌고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자라는 움직임들이 슬슬 나오던 게 최근의 국면이었는데 지난주 이번 주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다가 다 무너졌죠. 그래서 도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대해서 비싸다. 이제 이미 많이 비싸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가격이 달라진 거 말고 큰 그림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혜 씨 다 아는 얘기인데 매번 이렇게 선혜 씨 예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 무슨 날 아니죠? 아닌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게 이런 장에도 예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 찐마음이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혹시 부모님이세요? 엄마? 아빠? 보고 계십니까? 지인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점. 연구원님 나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거 어제도 좀 갸우뚱했는데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해석이 어제는 긍정적이어서 저는 어제 끝날 때도 저는 주식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반도체가 이렇게 안 올라가죠? 했는데 오히려 지금 하루 지나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았다 였는데 젠슨항도 우리 짜잔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악재로 갸우뚱하고 있는 시장 반응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공급 과잉 얘기부터 뭐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 딥시크 관련 우려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럼 과한 반응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지목되고 있는 조금 악재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하나는 이익률이 좀 떨어졌다. 한 75% 정도의 이익률을 생각했는데 한 71%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떨어지면 이거 지금과 같은 실적 상승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 걱정이 작용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 대한 관세가 커지면 아마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중국으로 파는 매출 같은 것들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인데요. 이익률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떨어진 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뭐 엔비디아에서도 컨콜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하반기쯤 되면 75% 정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럴 만한 상황이었죠. 사실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가 블랙엘 양산 지연될 수 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좀 결함이 있다. 발열을 못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거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말을 믿는다면 그게 지연되는 과정에서의 떨어진 이익률은 당연히 그럴 법한 얘기였고 이걸 잡았으면 앞으로는 다시 이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아니라 반등할 거다. 뭐 그렇게 좋게 보자면은 그럴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약간은 부정적으로 해석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엔비디아가 항상 시달리고 있는 지난 실적의 엔비디아와 싸워야 되는 이게 있죠. 자신과의 싸움을 항상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매출도 좋았고 이익도 좋았고 매출 가이던스도 좋고 이익 가이던스도 좋았지만 항상 그 가이던스 그 전망치의 상단보다는 약했다. 흔히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위스퍼링 넘버보다는 숫자가 조금 덜 나왔다. 항상 그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번에도 그런 양상이 큰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구조적 균열에 가는 여지가 보이는 거는 전혀 없고 그런 데로 빠졌다는 거는 약간 관세 얘기랑 섞여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반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제 뭐 표준어도 아니고 방송에서 쓰기에 적절하진 않지만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하게 이 투자자분들이 엔비디아 실적과 지금 주가 반응을 보고 이런 얘기 했어요. 억가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억가 많이 들어보죠. 제가 평소에 억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억지로 좀 이렇게 흠집을 잡아서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시장 자체를 미국 시장은 워낙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주들이 좀 끌고 온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사실 빠질 좀 핑곗거리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여기까지도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게
모든 관세가 다 부과된다면 미국 경제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거기엔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들과 섞여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걸 감안해서 연준도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한다. 어쩌면 올해 중에 한 번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반영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아마도 연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걱정이 아까 결국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그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그 위협의 부작용이 그런 부분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금리도 내리고 그 유동성도 풀리고 재정도 더 쓰고 그러면서 그 기업들은 이익은 좋아지고 다른 나라에는 관세들은 다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물가는 안 올라가고 다 원하겠지만 그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심리가 위축되는 거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단계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럼 그거의 일환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숫자로 계산해서 가능성이 있으니 뭐 그 방향으로 뭐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를 재편해놔야 되고 그건 좀 지나친 얘기인 것 같고 일단 조금 그 미치광이 전략을 피해 있는 정도 선에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소프트 데이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연구원님. 지금까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최근에 한 1, 2주간 아주 높게 키웠던 그 원인 데이터들이 다 약간 심리적인 것, 선행 심리적인 것들,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건 알겠는데 이게 소프트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안 좋아진다는 데이터는 또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그렇죠. 실제로 아직까지는 하드 데이터들이 깨지지는 않을 거고요. 하드 데이터들이 나오는 게 이제 월 중순쯤이 되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다 보면은 우리가 심리에 비해서 실제가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빠지진 않았구나 그런 진정되는 구간이 또 3월 중에는 올 것 같아요. 걱정이 좀 과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그런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면 평소에 좀 못 담았던 종목들은 특히 뭐 미국 주식이나 뭐 담아볼만 한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 AI 분야들은 사실은 구조적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 구조가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그렇게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조짐이 보이는 건 없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빠진 때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한국에서는 뭐 하이닉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쪽들은 우선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하고 다만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구조 성장이 좀 약하다. 이런 쪽들은 좀 조심을 해야겠죠. 반대로 이제 M7이 사실 굉장히 성장을 좀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이 좀 힘을 잃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생 쪽을 가야 되나? 중국 기술주를 가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꼭 비례해서 아니면 반비례해서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옮겼는데 갑자기 또 미국 쪽에 올라가면 여기가 떨어질까 걱정이 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엇박자로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죠. 근데 사실은 이 AI 분야의 혁신이라는 게 우리가 제일 최근에 경험한 거는요. 딥시크가 나오면서 야 이제 그렇게까지 투자 많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테크들 다 투자 줄이면은 이제는 그러면은 미국 테크들은 빠지고 그러면 중국은 정말 기대가 없었는데 이쪽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렇게 돈 많이 안 쓰고도 충분히 성능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중국 사회지가 최근의 논리였는데 근데 주가 측면에서 아직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에서 나온 것 같은 얘기들은 오히려 연산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의 매출도 지금도 괜찮은 상황이고 수주도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큰 AI 뭐 산업의 육성이라는 과정에서 뭐 올라가는 양쪽 지역의 것들은 한쪽이 올라가다가 좀 덜 올라갔다가
하지만 결국은 그럼 키높이로 이쪽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잡아야지.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왔다 갔다 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사실은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과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는데 AI 이전에 그랬던 움직임이 나왔던 게 인터넷 기업들이었죠. 네. 뭐 지금 뭐 그런 M7이라고 하는 게 AI 이전에도 원래 인터넷 기업들,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니까요. 그쪽이랑 중국에서 그런 역할을 하던 게 뭐 텐센트, 바이두, 그렇죠. 알리바바였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움직였던 걸 보면은 한쪽이 물론 강하게 갈 때 상대방이 좀 못 가는 거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고 나면 다시 기마추기로 또 가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 왔었단 말이죠. 연구원님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3월 전략 짤 때 중국 양회 이야기가 분명히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어제 관세 이야기 듣고 나 지금 많이 맞았는데 또 때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고 양회 이후에 어떤 재정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대응 메시지라든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사실 약간 좀 건드는 느낌이 이게 약간 뭐 맞대응 느낌으로 가려나 이런 걱정이 좀 있기도 하고요. 중국의 양회 어떻게 좀 전략이 나올지 예상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사실 중국에서 제일 일단은 막아야 되는 거는 중국의 경기가 정말 나쁜 구간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걸 조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양책의 강도를 슬슬 이제 높여가는 과정. 근데 그 부양책 강도에 대해서도 썩 사람들이 신뢰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다가 이제는 조금 하기 시작했다 정도가 이제 한 작년 말 정도에 붙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는 과정이 하나는 크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구안신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중국으로 나가는 약간 범용 반도체, 뭐 가전, 뭐 휴대폰 이런 것들에 좀 수출이 좀 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한 가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중국의 그런 기술 굴기, AI 굴기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얘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양쪽을 생각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양쪽 다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수혜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의 문제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 미국이랑 중국의 협상 테이블이 제대로 마련된 사항은 아니니까요.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뭐 이후에 추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중국이랑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이라는 부분이랑 이 AI 테마라는 거는 약간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거나 같은 시장을 공유하고 있는 분야들에서는 당연히 갈등 대립이 커질 수 있고요. 그 점 때문에 피해를 받는 중국 기업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중국 기업들의 피해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재가 좀 약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건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거에 대한 그 활로를 다들 어디서 찾냐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확실한 새 성장 동력에서 찾고 싶고 그게 AI인 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AI라는 분야는 그 인터넷 때부터 마찬가지지만요. 그 미국의 시장과 중국의 시장이 사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어느 한쪽이 기술 우위를 가진다고 해서 그러면 점령시켜 줄 수 있냐? 그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다 차단시켜 버리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쪽의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면 뭐 양국 간의 그런 경쟁이 심화가 되든 하든 간에 이쪽들의 성장 그럼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 자체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구나. 저희 지금 우리 시장이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건 물론 뭐 미국이 크게 빠졌으니까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 하나. 우리 그리고 조금 3일 동안 쉬잖아요. 이제 하루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가 지금 하루 지나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도 오늘은 좀 볼 수 있을까요, 영훈님? 그럴 수 있죠.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의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그 이번 달 중반쯤에 살짝 돌아오는 것 같다가 또 팔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주가가 빠지냐 안 빠지냐 외국이 파는 것보다는 연기금과 기타 법인이 사느냐 아니냐에 항상 달려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죠. 그래서
왜 연기금이 사주는 날은 주가가 꽤 방어를 잘하다가 연기금 하루 안 사면 그날 쭉 밀립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럼 국내 기관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때렸는데 오늘 우리 장이 안 일어서서 사주는 걸로 대응이 못하면 그럼 이제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야 이런 상황이면 악재 나오는 거 우리가 대응 못하는 상황 앞두고 이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좀 팔고 간다. 그게 이제 오늘의 분위기를 또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쉬는 동안에 뭐 관세 얘기도 우리가 왜냐하면 3월 초 부과 지금 얘기가 3월 나왔기 4일이니까 주말간에 어떻게 또 판이 바뀔지 몰라요. 이 부분 플러스 지금 종전 얘기. 왜냐하면 광물 협상이 정말 큰 관건이었는데 젤렌스키가 가서 협상한다, 그러니까 서명한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이라서 요것도 좀 변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저는. 근데 장기적인 호재죠. 결국은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고 재건이 이제 본격화가 되면, 근데 미국 얘기는 그 재건 자금을 광물로 팔아서 갚아라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채굴권을 가져갈 테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그 지원이라는 게 우리 당연히 생각했을 때는 원래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금융의 힘으로 없던 돈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마어마한 돈이 장기적으로는 돈이 풀린다라는 거고 그 돈을 누가 가져가냐는 미국에서 금융을 일으킬 것이고 가져가는 것도 미국 기업들이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은 유럽일 거고요. 물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뭐 이렇게 되면 미국이랑 유럽을 통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를 향후 몇 년에 걸쳐서는 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건 장기적으로는 상승 요인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그는 뭐 산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긴 하지만 돈이 당장 풀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지금은 당장은 테마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종전수혜주가 벌써 들썩들썩하고 있는 게 아니 아직 뭐 재건을 투입하려고 그리고 재원도 마련이 된 게 확실치 않은데 지금 이건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완전한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테마는 뭐 장기 지속되는 얘기는 아닐 거고, 근데 단기고 이걸 떠나서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나중에 지금부터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옥석 가리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부분의 수준은 일단은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게 한국이 그쪽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그러면 지금 당장 재건 테마로 올라가는 것들은 뭐 건설 기계 뭐 이런 쪽들 근데 그런 것들의 수준은 몇 년은 지난 얘기일 거고 뭐 그러고 그거는 사실은 한국만이 아니라 경쟁해야 되는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익률이 좋아지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면 한국을 배제하고 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 분야는 한국 말고 기술을 가진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배제하고 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나오는 그런 분야 위주로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미국이랑 이미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어서 미국이 수주 받으면 한국이 거기에 납품하는 거 정해져 있는 기업들 정도가 될 텐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원전이라던가 왜냐면 원전은 사실은 미국이랑 프랑스 말고는 그런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그다음에 한국이니까요. 뭐 거기서 다시 전쟁 끝났다고 러시아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원전 같은 경우는 볼만할 것이고 그러고 뭐 건설기계 이런 것도 한국 기업이 직접 가는 것보다 뭐 캐터필러에 납품하는 업체 이런 거 다 아시는 종목 같은 경우겠죠. 그런 것들을 하던가 그런 쪽들로 수혜를 좀 압축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근데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당장 이 전후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좀 따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오늘 연구원님 답변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고민 상담 해주신다라고 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연구원님 혹시 평소에 시간이 많이 바쁘시죠? 왜? 섭외 좀 하게. 저희가 좀 자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했으니까 자주 끝나고 저희가 날짜 몇 개를 더 뺏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광고 잠깐 듣고 또 얘기 광고 시간 때 제가 요일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자, 오늘 김용원 연구원과 함께 3월 앞둔 이 시장 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다각도로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별 생각을 다 해보는데 뭐 엔비디아 실적 영향, 침체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미국 사람들 좀 돈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다. 네. 주식이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4월 중순쯤에 세금 납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걸 4월이. 위해서 좀 파나 뭐 별 생각을 사실 다 해보게 되는데 가능성은 다 있는 거예요, 연구원님? 그럼요. 항상 계절적으로 작용하는 이슈들이 반복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4월이면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굳이 약간은 그걸 빌미로 핑계 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있긴 할 텐데 지금 당장이 그것 때문인 부분이 그 중에서 얼마나 될 거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막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질까? 네. 자, 시장 얘기 이제 해볼 텐데 국내 중심으로 이제 좀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볼까요? 일단 우리 시장이 좋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게 뭐 경제 다 이렇게 국가 상황 뭐 떼놓고 수출 같은 것도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경제 상황이 좋아서 최근에 비교적 우리 시장이 좀 견조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관계로 보십니까? 사실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다 보니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주가를 결정하는 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수출 증가율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니까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랑 최근에 한국 증시가 좋은 거는 좀 맥락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많으면은 그만큼 사람들은 확실한 거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두 분 뭐 많이 들으시겠지만 부동산 이런 얘기도 선거에서 많이 하니까요. 지방 부동산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대부분의 분들은 지방은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사야 되나요? 뭐 다들 아시는 수도권 그 중에서도 핵심지 이런 얘기를 하죠. 잠산대청 가야죠. 뭐 여령만 된다며. 그리고 주식을 바라볼 때도요. 그래서 뭘 사야 되나요? 하면은 다들 조선방산 이런 매우 확실해 보이는 것들로 쏠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을 강하게 만드는 게 이런 저성장, 어려운 경제 상황, 그러니까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더 확실한 것만 찾는다. 이런 자산 시장의 양극화를 만드는 쪽으로 오히려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요인이거나 한 건 아닌데. 뭔가 가는 것들을 더 세게 가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거꾸로 경제가 안 좋은 게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내에서도 확실한 것들은 평시에 가는 것보다 좀 더 갈 수 있다. 확실한 것들은.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너무 갑자기 가나요? 그게 이제 한국 주식에서는 그게 지금 뭐 작년 말 올해 초 정도까지 작용했었던 그런 뭐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뭐 그전에는 뭐 AI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 종목들의 시세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 정도로 강한 게 맞아라는 의문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버렸고 지금 다시 또 그거 말고는 없네라는 생각들이 오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그것들이 비싼 것 같은데 더 가는 상황들이 하다 보면은 더 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JL님도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이창용 총재 이야기를 좀 꺼내셔서 한국은행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추경 편성 때문에 지금 여야정이 국정협의회를 갖는다고 해요. 1차 때 만났는데 사실 기싸움이었고 오늘 좀 어떤 해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창용 총재가 이례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KDI가 추경 필요 없다고 한 것 자체가 나는 의아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우리 경제가 침체 초반이라면 지금 어떻게 좀 재정을 먼저 선투입하는 게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님은 현장에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KDI에서 하신 얘기는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재정 정책보다 통화 정책이 더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정책 조합으로 따지자면은 재정 정책 하라는 얘기보다 금리 인하를 좀 더 열심히 해달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추경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그런 거는 경기 침체 때 하는 건데 1% 중반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나라가 근데 잠재 성장률은 아마도 높으면 2%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이 정도 조금 떨어져 있는 거 가지고 추경하는 게 맞냐 뭐 그런 얘기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걱정이 항상 있냐면요. 네. 그 재정정책 대신에 통화정책으로 이거를 다 감당하려고 하면은 한미금리 차가 벌어지는 게 너무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계감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네. 이번에도 사실 1월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안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환율 불안정성 때문에 걱정 위험하다. 그게 이제 1,450원대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2월 달에는 김통위 직전에 환율이 1,420원 정도까지 좀 안정이 된 뒤였으니까 방향도 그렇고 레벨로도 그렇고 좀 안정이 됐을 때였으니까 금리를 했는데 오늘 이제 또 1,450원대로 네, 진입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금리 인하 한 번 하는 게 정말 지금의 외환시장 상황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는 총재님 얘기가 조금 더 심정적으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네.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옳고 그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건데요. 아마도 뭐 다시 뭐 선거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임기 초에는 죽어 있는 경기를 살리자가 캐치프레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게 아니라 다시 뭐 기존 정부가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국정 공백 상태 끝났고 이제는 경제가 나빠져 있으면 누가 하더라도 사실 부양을 안 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긴 해서 결국은 올해 하반기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동시 부양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하는 총재님이 하셨던 얘기는 올해 성장률 예상치가 한 1.5%, 네. 그리고 잠재 성장률은 한 1.8% 정도 된다. 그러면 한 0.3% 정도는 추가적으로 부양해서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겠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럴 수 있다,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니까 네. 한국의 경기 측면에서는 약간 상저하고 뭐 엄청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나은 상황이 될 것 같다. 거기는 분명히 돈이 쓰일 거다. 이 정도는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으로 보면 상저하고 근데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건 성장률도 성장률인데 이제 수출. 예. 네. 수출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수출은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런 물가 데이터, 경기 데이터 다 마찬가지지만 수출 데이터도 수출이 얼마가 나온들 믿겠습니까? 관세 나오면 이럴 텐데 라고 얘기하니까요. 네. 지금은 너무 해석의 상황이라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여튼 올해 중에 수출 증가율로 보면은 약간 밋밋하긴 한데 그래도 수출 증가율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낮다 정도 생각은 듭니다. 이게 지금은 모든 걸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제일 큰 변수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변수이자 두려움이자 예. 네, 지금 그런 상황 같은데 미국도 앞서서 자세히 말씀해 주면 뭐 경기 둔화 얘기 나오고 네. 미증시가 지금 조정을 받으면 우리 시장이 최근에 미증시 대비 견고했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안 좋으면 사실 위가 크게 열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요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닥은 지금 단단한 거 맞아요, 근데 미국 증시의 바닥, 우리요. 우리 한국 증시. 증시 입장에서 네. 아닌 것 같죠. 바닥도 단단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 뭐 2월의 저점 이러면은 그것보다 더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이 그러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왔다가 이번에 한 반쯤 되돌린 게 딱 오늘 상황쯤 되는 건데 그러면 반 되돌렸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보면 이제 하단이 점점 올라가는 네. 상승 그 흐름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구간까지 왔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결국은 첫 얘기로 돌아가는데 네. 트럼프의 위협이 2월 정도까지 밀어붙였다가 약간 느슨해진 상황이 지금 반등을 만든 거였던 거잖아요. 뭐
뭐 상호관세, 보편관세에서 상호관세로 말이 바뀌고 발표 시점이 뭐 4월까지 밀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근데 그걸 다시 조이는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지난번 하단 내지는 그것보다 약간 위일 수는 있지만 네. 약간은 그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 코스피 지수 기준이면 뭐 한 2,400대 초중반 이 정도까지는 뭐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정도는 들고요. 뭐 그래서 오늘이 저점입니다, 쌉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네. 거기에 비해서는 미국은 이제 AI에 대한 뭐 실적이 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뭐 요건 있더라도 관세에 대한 걱정은 아무래도 미국이 좀 어려워지면 한국은 더 많이 어려워질 테니까요. 상대적으로 받는 폭은 좀 적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는 미국 증시가 조금은 더 하단을 단단하게 만들고 먼저 가주기 쉽고 한국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단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위협이 끝나고 난 뒤에는 네. 그러면은 올라가는 폭도 한국이 더 세지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당장은 아니고 그렇죠. 예, 조금 지나서. 어차피 이제 저희가 투자자 관점에서 좀 바라보려고 하니까 3월 전략을 짜야 되니까 사실 이런 시장이 개인적으로 이제 주도주도 없고 좀 순환매가 너무 좀 빠른 느낌도 있다 보니까 단타 뭐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속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연구원님 보셨을 때 일단 어떤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소형주 혹은 대형주 뭐 어느 쪽이 더 전망이 괜찮은지 뭐 개인적 사견도 괜찮습니다. 제가 타짜라는 영화에서 네. 되게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 돼줘야 됩니까 뭐. 그 마지막에 네. 이제 그 고니가 조승우 배우가 딱 승부가 나고 나서 네. 마지막 그 도박에서 승부가 나고 나서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이런 거 안 배웠어? 이렇게 네. 얘기하죠. 예, 확실한 게 기대 수익이 높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게 원래 그런 식의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확실한 게 뭐냐? 적어도 미국 정권이 4년인데 그럼 레임덕 기간 빼더라도 앞으로 3년은 이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확실한 거고요. 그럼 거기에 수혜를 받는 것들이 뭐 조선방산 이런 얘기들인데 너무 지겨운 얘기들로 느끼시겠습니다만 네. 그게 확실해 보이면 그쪽으로 자금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아니면 한영 뭐 백신 이번 주에 테마가 막 여러 가지가 맞아요. 계속 돌아다녔는데 네네네. 그래서 얼마나 그 수급들이 지속성이 있고 많이 몰려갔냐라고 하면 단기 급등은 했지만 오래 못 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그렇게까지 확실하진 않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확실한 분야 쪽으로 결국엔 자금이 가고 비싼 더 망설이다가 하는 사이에 더 가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가 쉽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에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를 더 본다면은 뭐 정말로 큰 산업의 흐름, 뭐 세계의 흐름 측면에서 AI 빼놓고 갈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에 대한 얘기가 뭐 작년 연초의 얘기였는데 도로 그 상황이 관세도 마찬가지지만은 도로 그 상황이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확실한 것. 예. 그래서 돌고 돌아 조선 방산. 근데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니까요. 네. 그래도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안할 때는 평시보다 가는 어떤 수익률 자체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예. 보시는 거예요. 예. 더 갈 수 있다. 그렇죠. 부동산을 봐도 네. 뭐 아까 장상대장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그게 더 안전해 보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매수 수요를 자극하는 거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맥락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거고요. 그 이외에 그러면 근데 또 사람 성격상 난 도저히 고가적인 친구과는 내가 경신 못 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자면은 뭐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그 뒤에 나올 또 한국의 뭐 주경이라던가 이런 중국의 경기 부양 이런 것과 관련되는 소비재 분야들도 그 정도는 좀 볼 수 있겠다. 그 소비재 분야들은 대부분 미국으로 관세 물고 수출하는 것들이 비중이 높지는 않으니까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 한 끝으로 5억을 태우시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종목 장세를 더 공부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섹터 좀 보고
좀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이슈 있는 것들. 어떤 섹터를 먼저 가볼까요, 선혜 씨? 뭐 조선 방산 얘기해 주셨으니까 중국 말씀해 주셨으니까 중국과 관련된 뭐 엔터라든지 오늘도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좀 있고요. 엔터 관련주 또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행사가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행사 이런 것도 있고 이슈별 섹터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엔터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요. 엔터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죠. 사실 뭐 연간으로 보더라도 제일 큰 대형 그룹 2개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BTS도 돌아올 예정이고 블랙핑크 돌아왔고요. 그러면 이 콘서트 수익들이 당연히 올해부터는 이제 잡힐 거고 그러면 그 전에 콘서트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뭐 저 BTS가 군대 가기 전 블랙핑크 이전 콘서트 생각하면 2021년이 고점이었는데 당연히 그때보다는 더 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단은 좋은 거고 거기에 중국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한한령 어디까지 얼마나 풀어줄지 사실은 알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콘서트 못 하고 막혀 있던 것들이 풀리게 되면은 뭐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미국 쪽에 집중하고 있는 2개 회사, 하이브, JYP, 그 YG 그리고 중국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SM이나 뭐 JYP나 이쪽들도 다 같이 좋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엔터는 사사 안 가리고 다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단연 화장품주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좋은 분야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더라도 뭐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 화장품 원가가 뭐 1%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은 사실 그 소매가에서 관세를 붙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으로 나가는 값에서 하면은 그러면 자동차가 관세 영향이 클까요? 화장품이 관세 영향이 클까요? 이러면 당연히 그렇게 무거운 좀 그 재화를 파는 걸수록 부담이 클 테니까요. 상대적으로 관세 이런 부분의 영향도 조금은 덜한 분야이면서 뭐 수출들도 양쪽으로 다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도 좋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중국 부양이나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렌터, 화장품, 뭐 좀 더 해보자면 뭐 의유나 음식료 같은 경우도 거기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소비재들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배터리는요? 2차 전지? 2차 전지는 구조적으로 사실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여튼 트럼프가 그렇게 뭐 보조금 줘가면서 전기차를 늘리는 거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고 유럽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3월 초에 보조금 얼마나 주는지를 보기는 봐야 됩니다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는 유럽에서 저가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는 해거든요. 2천만 원, 3천만 원대 전기차들이 유럽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 데인데 그럼 그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주로 중국 쪽이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 막 구조적으로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슈들이 다 몰려 있는 게 뭐 인터배터리, 뭐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도 결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3월이다 보니까 모멘텀이 한 그 정도까지 가고 있는 중인 거다. 근데 모멘텀의 끝을 조금 염두에 두자라는 생각입니다. 작년부터 사실 엔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 뭐 일단 2025년 엔터주 괜찮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평가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엔터를 많이 담고 있었던 분들은 이거 이제 수익 실현을 내가 어느 시점에 해야 되지? 그 고민.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문가님 말씀 들어봐도 이제 완전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쭉 갈 것이다. 좀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이거 어느 정도 시점을 보고 계세요? 지금 연구원님? 뭐 1년은 가지 않겠습니까? 1년? 뭐 이제 그 아직 복귀한다. BTS 복귀한다. 뭐 언제 이제 제대한다 정도지. 콘서트 투어 일정도 안 잡혔는데 그 보통 이제 그 테마 그런 거에 정점을 찍는 거는 콘서트 일정은 찍히고 초반 콘서트 하는데 흥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서요. 그 시기를 지금부터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봐야겠죠. 봐야겠죠. 아니 어제였나요? 그 빅뱅에 지드래곤 씨가 이제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열광이더라고요. 티켓팅 자체가 수십만 명이 지금 막 대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확실히 이 문화의 아이콘, 이 문화의 힘 무섭다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그냥
뭐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나올 때 있잖아요. 그게 수익 실현이든 선전이든 이게 정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점도 좀 진짜 저도 선혜 씨 따라서 들어가긴 잘 들어가는데 내릴 땐 혼자 내리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방송에서 없습니다. 사실만을 어쨌든. 네, 자, 이제 네. 거의 마무리를 좀 해봐야 네. 되는데 안전자산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볼까요? 그러면 금값 상황은 최근에 좀 어떤 거예요? 예, 금이 엄청 뜨겁죠. 이제 뭐 돌반지도 못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올 정도 네. 상황인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금과 디지털 금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네. 또 빠지고 있죠. 네. 그게 바로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얼마나 레거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금은 뭐 수천 년 동안 보증된 전쟁이 나도 들고 일단 도망가면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네. 건데 그런 비트코인은 아직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 얼마나 이게 범용적인 거래 수단으로 인정되냐, 가치 조장 수단으로 인정되냐. 물론 상승의 여력은 클 수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상승 여력이 큰 거고요. 그런 상황이면 지금 상황은 불안하니까 일단 안전한 데로 가놓자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게 금의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서울 부동산의 상황인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수혜주의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맥락으로 전반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네. 연구원님 오늘 진짜 다양한 방면으로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근시일을 모시겠지만 일단 3월 앞두고 있으니까 네. 당부의 말씀 좀 정리의 말씀 좀 좋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예, 불확실한 상황은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고요. 트럼프 관세 노이즈들이 계속 작용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 피해가 가냐, 그럼 반사수익이 뭐냐, 그때 그런 걸 타는 것보다는 일단은 피해 놓자. 그런 불확실함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멀리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자산을 갖다 놓을 만한 거는 관세 외에 다른 정책에서 그만한 지속력을 가졌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한국의 경기 부양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쪽들에 대해서 주의할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쪽 종목들을 새롭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뻔한 얘기 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뻔한 얘기 때문에 가격이 이미 좀 비싸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겠지만 그게 여기서 끝나기보다는 너무 다른 게 불안하니까 더 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들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걸로 3월을 나고 나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장에 공포감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 트럼프는 정말로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라는 겁을 먹었을 때 그때 또 그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주워 담는 쪽으로 다시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해질 것 같고요. 그때는 아마 또 제가 새로 나와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그래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또 모시겠고요. 네, 네. 오늘 김영환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3월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분석 3월 전략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같이 계속 내려갑니다. 2.48%, 2.38% 각각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2%대, 하이닉스가 4.7%대 하락하고 있고요. 뭐 시총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네.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안 보입니다. 약게씩 보이는데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안 좋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하루 휴장으로 쉬어가잖아요. 네, 3일절 연휴 대체 휴일로 3월 3일 날 저희는 쉬고요. 화요일 날 또 3월에 글로벌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그래도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방어도 잘하시고 일부 또 수익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